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좋습니다. 이제 정치 파트 전부 다 마치고 조선의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경제도 사실 다루려면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도 싹싹 뽑아서 이번 한 시간에 조선의 경제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것은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 조선의 토지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선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입니다. 자, 조선의 토지제도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맞습니다. 전법,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과전법이라는 제도는 139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 말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과전법이 조선 전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했었기 때문에 과전법이 조선의 토지제도의 중심이었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과전법이 갖고 있는 특징들 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경제파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은 없어요. 전부 다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조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관리. 국가에 일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관리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거나 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과전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여기서의 이 과전법은요, 관리에게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어떤 관리를 의미합니까? 전직 플러스 현직입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원격 교육 연수 강사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것을 그 이후에 안 한다 하더라도 전 원격 교원 강사 유성환이라는 타이틀은 평생 가겠죠. 전이라는 타이틀은. 죽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이라는 전 농림부 장관, 전 이조 판서, 전 이런 것들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있는 이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 깨고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법, 정법, 직전법이라는 토지가 등장했습니다. 직전법 중요합니다. 직전법. 이 과전법 체제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직전법 체제로. 자, 그럼 이 직전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누구에게, 어떤 관리에게만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이 과전법은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수신전이나 휴량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관리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위해서 주었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신전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그 자녀들, 관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뒀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슐양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신전이나 휴량전 같은 경우는 세습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수신전이나 수량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왔었겠죠. 이 직전법 누구 때 했습니까? 세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부담이 있던 거였는데 세조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직전법 체제 내에서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현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뽑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농민을 수탈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농민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국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등장했었던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관수,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수관급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런 거예요. 과전법이나 직전법은 니네가 뭐 전현직이든 현직이든 그 땅을 지정해주면 관리가 직접 가서야 빨리 세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농민들 수탈해서 막 몇 배를 거두기도 하고 그런 게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관에서 직접 수금을 해요. 모은 다음에 관에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요거 왕 누구였을까요? 기억해 둡시다.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관수관급제. 요거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징수해서요 관리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요 이 관수관급제를 놓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이게 이제 어느 때라고요? 성종 때입니다. 직전법 세조 관수관급제 성종입니다. 물론 이 관수관급제도 직전법 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종 때 가면서 아예 이 관수관급제 자체가 뭐 됩니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법 체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 버리는 게 있었겠죠. 그게 누구 때냐면 명종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이 지주전호제가 더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크게 봐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선의 수취제도 보고 가겠습니다. 수취제도는 뭐죠? 거두는 세금. 세금이야. 지금은 세금량도 높지 않잖아요. 뭐 자동차에 있어도 세금 내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면서도 이제 뭐 간접세 내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의 수취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세라는 게 있었고요. 조세. 다른 뭐 전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조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전세라고도 하는데요. 전세라고도 하는데 이 조세 요거 이제 뭡니까? 요거의 부과 기준은 뭐죠? 선생님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부과 기준은 뭐죠? 땅입니다. 너 땅에서 얼마나 거두어서 부과 기준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이걸 농사 지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부과 기준은 땅입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내고 적게 갖고 있으면 적게 내는 그러한 형태였었겠죠. 보통 이것은 어느 정도 됐냐면 10분의 1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10분의 1 정도.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의 이 토지의 개념은요. 절대적인 토지의 개념은 아니에요. 보통 1결이라고 하는데요. 1결이라는 건 300두 정도를 생산하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되게 기름져요. 그러면 기름지니까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결에 이게 보면 좀 좁아둡니다. 근데 이 땅이 되게 좀 척박해요. 영양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1결이 이만큼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적인 단위의 그런 이제 개념이었었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10분의 1의 개념이 한 32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거예요. 300도까지 생산이 안 되는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리해두는 한 사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세종. 세종이 무슨 법이란 걸 만드냐면 공법이란 걸 만들어요. 공법이란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다 머리가 좋은지 알잖아요. 이제 공법 체제를 만들어요. 이 공법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전분, 육등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분 육등법이라는 것은 땅을 그 여러 개의 토지에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땅의 비옥도를 해서 6개의 기준으로 나누자라는 것이고 이 연분 구등법이라는 것은 그 해의 풍흉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해는 같은 땅이지만 비가 적절하게 오고 그 햇빛이 좋아가지고 잘 한 해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막 태풍이 왔던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풍흉의 정도를 체크하자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연분 구등법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웃 등급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 해의 땅을 상, 중, 하 이렇게 나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를 세 개로 나눕니다.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해 완전 최고 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 중에 상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냐면 22 정도 걷었어요. 근데 그 해 보니까 다 중간중간이야. 중중년이에요. 중중년. 그럼 한 12도 정도 냈겠죠. 2도씩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 해는 막 태풍만 여러 차례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도만 거두면 됐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다 2도씩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20, 18, 16, 그 다음에 14, 12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도에서 20도까지를 그거에서 그냥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이거 정말로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풍요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뭐 충청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풍요에 거뒀었거든요. 문제는 이거 누가 체크하라고 해요? 관리들이 체크하러 갈 거 아니에요? 관리한테 로비 잘하면 무조건 하하야. 나와. 술도 드리고 막 좋냐고 막 좀 잘 좀 해달라고 막 뒷돈 넣어주고 하면 여기는 아무리 봐도 너무 농사짓기 힘들었겠구만. 세금 요것만 내 말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갔더니 막 뻣뻣해. 저희 검사하세요. 저희 뭐 올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 문제도 있게. 상상력 딱 때려버려. 그럼 20도까지 내는 거야. 저 농사 안 됐어요. 막 태풍도 여러 번 오고. 됐어. 정말 잘 됐구만. 뭐 20도 해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 같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조 때, 인조입니다. 인조 때 무슨 법이 등장합니까? 등장했었던 법이 정법, 영정법이라는 법이 등장합니다. 영정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영정법은요, 그냥 딱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1결에 4에서 6도까지만 무조건 내. 그 이상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하하 내지 하중 정도의 그 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랬던 것이겠죠. 그냥 1결에 4에서 6도까지만 고정해 버리니까요. 문제는 이 영정법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민 대다수가 이거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주가 내는 거죠. 농민 대다수가 뭐였기 때문에? 농민 다수가 소작인이에요. 소작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소작인은 내 땅을 빌린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작인과는 이제 관련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 외에 나오는 그런 세금들이 있었겠죠. 그 외에 나오는 그런 이제 세금들,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부가세 같은 것들. 부가세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제 못 되기도 했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인조 때 영정법은 나름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공법에서 이렇게 영정법까지 이렇게 이제 변화돼 오는 것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우리 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요, 일단 부과 기준이 누굽니까? 성인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를 누구라고 하죠? 정남이라고 그래요. 정남. 이때 정남의 기준은 16에서 60세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남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저도 역시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이제 예비군 훈련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 가서 삽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요, 조선시대는 좀 더 거칠어요. 언제까지냐면 16에서 60세까지예요. 이때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됐을까는가? 그냥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남성들입니다. 어쨌든 성인 남자를 기준. 여선생님들은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자,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역의 가장 큰 것은 원래는 두 개가 있었어요. 요역이 있었고 군역이 있었습니다. 군역이 있었습니다. 요역은 뭐예요? 그 마을에서 짓는 거, 뭐 성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군역은 뭡니까? 군대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 만쌤, 나 군대 가서 삽질만 했어! 라고 하는 선생님들, 맞아요. 저도 했어요, 선생님. 이거 뭐, 군역의 요역화 현상.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비슷하죠.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가는 건데, 실제로 이 군대를 가는데,
이제 요역도 사실 있었지만 요역은 뭐 복잡해서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군역에 나옵니다. 자, 군역에 나오는데 이게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즘에도 뭐 그 뭡니까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언제나 1순위가 되는 게 본인 군대 갔냐, 자식들 군대 보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군역이 지금에야 뭐 병적 기록부 이런 거 띄워보면 딱 나오지만 이때는 무슨 뭐 사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성환? 그러면 손 들면 유성환이지 뭐. 그래갖고 돈 있는 사람, 뭔가 좀 가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신 보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립제라고 하거든요. 여기 3만 원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손 좀 들고 와. 예전에 저희 때는 아닌데요. 저희보다 위에 선생님들 군대 그 예비훈련 가기 싫으면 뭐 심부름 센터 같은 데 시킨 적도 있었다며요. 요새는 그럼 뭐 큰일 난다고 하대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거 알바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대립제가 있었던 거야. 대립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아니, 이 대립제 같은 게 이게 막 일반화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막 그 가격이 형성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가에서 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뭔가 이 머리 잘 돌아가는 관리는요. 자기가 비리에 온상이 됩니다. 야, 이거 나한테 돈 주면 그냥 빼줄게. 막 이런 이제 사람도 생기고요. 이게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젠 아예는 국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됐어. 나 이거 해버릴 거야. 군적 수포할 거야. 군적 수포제가 등장해요. 군적 수포제는 뭐냐면 1년에 너네 군대 가기 싫지? 자, 그럼 오지 마. 1년에 2필만 군포를 내. 1년에 2필만 군포를 내. 그러면 군대 안 와도 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2필이 여러분 절대 1년에 군포 2포인데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군대 그냥 뭔가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군포네. 라고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세역 공납 중에 이 공납이나 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요때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이제 개혁하려는 개혁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건 이제 뭐 양역 변통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뭐 나름의 이제 개혁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주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에 도전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 그가 만들었던 법이 있으니 그가 어떤 법입니까? 균, 역, 법입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나요, 선생님? 당연합니다. 영조 때 균역법, 요거 시험 문제 그냥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균역법은요, 1년에 이 2필 내던 이 군포를 뭐 하면 된다? 1년에 한 필만 내. 군포 한 필만 내. 라고 이제 정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50% 디스카운트 해준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부족분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이 부족분을 채우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디스카운트 해준 거에 대한 이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부족분 채우기 위해서 결작을 징수합니다. 결작이란 게 뭐냐면 이때는 그냥 사람 한 명, 남자 한 명당 그 부과되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땅에 추가 요금을 받아요. 1결에 2두씩. 너네 땅 있지? 세금 이제 2두씩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여기 부족해졌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땅에 부과되던 세금이 아니죠. 정남에 부과되던 세금이 땅에도 약간 전가되는 느낌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무공관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예직 관직이에요. 명예직 관직인데 요거 주면 돈 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제 부족분을 메우는 선무공관포 있었고, 그거 말고도요, 선세. 이제 그 선박 내는 세금자. 그 다음에 뭐 그 소금 같은 거 이제 세금 내고, 어염세. 이런 것들로, 어염세. 이런 것들로 여기를 이제 이 부족분을 채우기도 했었다라는 거. 실제로 균역법은요, 일반 백성들한테 상당히 많이 큰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납입니다. 자, 공납은요, 기본적으로 뭘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특산물을 내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걷는 거냐면 집 단위로 걷는 겁니다. 집을 뭐라고 하죠? 집 호자 써갖고 호 단위로 걷는 거예요.
집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집이 한 채 있으면, 가정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그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집 단위로 걷는데 특산물 내잖아요. 사실은 이 공납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어서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딱 먹을 걸 앞에 두고, 야, 이거 담임 선생님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반장에 딱 갖고 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이 새끼들 잘 길렀는데. 그래, 야, 먼저 너랑 같이 먹자. 이러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 배 너무 맛있어. 이거 국가야. 우리 아버님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국가의 큰 어르신. 임금님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해갖고 이제 공물을 납부하던 게, 물건을 납부하던 게 있는 거예요. 국가의 제일 어르신 먼저 먹어라. 그래서 이제 물건, 특산물, 그 저기 특산물. 이거 너무 좋아요. 드셔보세요.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뭘로 나온 겁니까? 그냥 백성들한테 이제 부가 기준으로 특산물을 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부가 기준을 낼 때 원래 이거는요,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정기적으로 내는 공납,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공. 비정기적으로 특별할 때 내는 거, 별공.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로 걷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임금님 밥상에 내는 거, 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상공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왔었던 게 박납의 폐단입니다. 박납의 폐단인 게 뭐냐면 납부를 방해하는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남양주 지역에 사니까 남양주 지역에 이제 유명한 게 배거든요. 자, 이제 배 거둡시다라고 이제 배를 거뒀는데 갑자기 제가 농사를 지었고 제일 큰 거 이거를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임금님 꼭 드시게 해주세요. 이제 갖다 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가 딱 보더니 이거 검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물건을 내니까. 아니, 유씨. 이런 걸 내면 어떡해. 이거 제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야. 저기 가서 당신 머리통보다 더 큰 배 갖고 와. 그런 배가 세상에 있어. 저기 상인 김치 가서 만나봐. 있어. 예? 그래서 제가 가요. 보통 뭐 배가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기 제 머리통보다 큰 배가 있나요? 있지. 나한테 돈만 주면 돼. 한번 봅시다. 아니야. 보여줄 건 없고 내가 저기 그 관리랑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돈만 주고. 얼만데요? 100만 원. 이거 보통 제가 10,000원 정도인데, 싫으면 내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 물건 할 때 관리들의 농간이 대단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걸 부과시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광해라는 그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와갖고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그 심은경 씨가 나와갖고 걔가 이제 거기서 사월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가 이렇게 먹다가 너무 맛있었고, 그래 사월아, 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고?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납을 납부해야 되는데 전복을 부과받게 되었고 전복을 낼 길이 없자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빚에 빚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산골에 사는데 전복을 어떻게 내? 바다에 사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빚에 빚을 져게 되었고 부모는 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누이도 팔리게 되었었고 그래 내가 너 꼭 엄마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산골에 전복을 부과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산골에 있는데 거기서 고등어 갖고 와라 이런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건을 걷는 것도 문제였지만 물건 부과하는 것도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이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나왔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등장했던 게 수미법 같은 게 등장합니다. 수미법. 왜?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뭘 거두면 되는 거야? 쌀을 거두면 될 거 아니냐. 쌀은 왜 어디나 다 있으니까. 또 하나 쌀을 거두면 유리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유리합니까? 보관에 유리하죠. 웬만하면 안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쌀로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이라든가 유성룡 같은 그런 이제 관리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사월이의 눈물을 본 누구? 이병헌 씨가 우리 광해에서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대동법입니다. 제가 그 수업 중에 이 대동법 누구라고요? 해군 광해군 때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실 이 광해군의 대동법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동법은 원래 그 부과했던 이 공납의 부과 기준 어디죠? 집입니다. 부잣집이든 가난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집 단위로 똑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1결에 12두씩을 내도록 했어요. 선생님 이게 부과 기준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 땅이 없어.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열어 이거야 이랬을 거고요. 내가 근데 집은 하나인데 막 내 땅이 막 남양주 전체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예전에 배 한 서너 개 내면 됐는데 이제는 집 진짜 20 전세가 1개월에 4에서 6도인데 이게 지금 대동법이 12도 이거 양반 지주들 입장에서는 눈 돌아갔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에 의해서 광해군을 쫓아낼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추정했던 것이죠. 이거 합리적인 추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쨌든 이러한 대동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동법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동법은요. 일단은 너네 세금 뭘로 내라? 쌀로 내라. 근데 쌀이 없고 다른 게 있어. 괜찮아. 동전도 돼. 면포도 돼. 이렇게 얼마든지 이 통상이 가능한 것들은 뭐든지 가능해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공납의 무슨 화? 전세화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납의 전세화라는 말은 무슨 거예요? 원래는 공납은 집 단위로 냈지만 지금 1개월에 12도씩 내는 것이죠. 전세처럼 내고 있잖아요. 전세가 조세입니다. 저기 이제 땅 단위에 걷었던 거.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고요? 경기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광해군 때 실시됐고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 100년이 소요됐어요. 그만큼 요 내용에 보자면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했었다. 목숨 걸고 반대했겠죠. 내가 땅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 뭐 땅이 최고의 부의 축적 수단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것을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됐을까요? 공인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공인이 등장합니다. 공인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쌀로 걷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을 사주는 상인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공인이에요. 이제 공인이 이 국가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받았겠죠? 그래갖고 이제 필요한 배가? 백상자, 만상자 갖고 와. 사과? 2만상자. 이런 식으로 막 사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통 경제를 흐트러 놓는,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의 등장에 의해서 조선 후기 뭐가 확대되었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늘어나게 되었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게 되는 게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뭐다? 여기에 있는 대동법이라는 거. 그렇지만 나름의 여기에 있는 이 대동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 한계는 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동법은 상공에만 되는 거예요. 별공이라든가 진상은 여전히 존재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동법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혹시 눈치가 아주 좋으신 선생님들은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요,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요 순서대로 썼습니다. 이건 저의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왜? 대동법이 제일 먼저죠. 광해군 15대입니다. 그리고 인조 16대, 그 다음 항 아닙니까? 인조 반정. 그 다음에 영조가 20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었던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대동법 때문에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는 훨씬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조선의 사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